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수업은 종교철학 제1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종교철학 담론 9장에 나와 있는 해석학 이론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현상학적 해석학과 그 뒤를 잇고 있는 존재론적 해석학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교철학 담론 9장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교재 426쪽에서 428쪽에 나와 있는 폴 리케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현상학적 해석학에서 에드문드 후슬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상학적 해석학에서 에드문드 후슬과는 매우 다르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폴 리케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폴 리케르는 신학을 공부를 하거나 신학 서적을 읽을 때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학원 공부에서 리케르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를 하면서 요긴한 인물이 폴 리케르이지만 그 외에도 성경을 읽거나 여러 기타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할 때에 리케르의 철학적 해석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요긴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 리케르가 누구인지 그 인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폴 리케르는 철학자들 가운데 독서량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읽은 독서는 에드문드 후슬, 가브리엘 마르셀, 칼 야스파스, 마틴 하이데거, 심지어는 어거스틴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다양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작품들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를 하고 고스란히 자신의 철학 속에 남겨두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 리케르는 행동하는 철학자, 이야기 신학자, 철학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소박한 그리스도인 등 수없는 수식어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들 또한 방대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디를 읽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또한 어렵기로 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책을 읽을 대상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리케르는 독일의 현상학을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전향시키는데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913년 프랑스 발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리케르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삶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경험이 그의 작품을 읽으면 숨길 수 없을 만큼 그 작품 속에 해석되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읽으면 어느 정도 철학적 개념들이 자신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에 사망을 했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고모에 의해 어린 시절을 양육을 받았게 되었고 이른바 리케르는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과 소로몬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영향을 받은 두 철학자는 에드문드 후슬과 마틴 하이데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로 현상학자 또 실존주의 철학자와 해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6개월은 프랑스에서 가르치고 6개월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리케르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수정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부는 당시 데이비드 트레이시와 랭돈 길키와 같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정주의 신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학문적 분위기는 상관관계성을 좀 주장을 했는데, 신학은 신학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다른 학문들, 예를 들면 문학이나 예술이나 철학과 같은 그런 학문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또 신학은 다른 학문,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학문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상관관계성을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의 현상학적 해석학을 이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케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은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라고 봅니다. 후설은 환원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객관적 의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환원주의인데, 후설은 그러한 환원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후설은 이것을 선반성적 차원, 독자가 이미 반성하면 해석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 의미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반성적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에마라고 하는 그 노에마, 이미 이해되어 있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개념을 괄호를 쳐야 하고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리케르는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결론을 리케르는 내렸을까요? 그것은 그의 해석적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의 해석적 구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케르는 해석을 랑그와 파롤의 관계에서 끌어내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랑그는 구조나 기호를 말하고 파롤은 의미와 설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어 철학의 선구자였던 소시르의 언어 철학 작업에서 차용되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소시르의 작업에서 차용되었다고 보입니다. 소시르는 언어는 기호의 체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랑그는 시니피앙, 즉 기표라고 하는 뜻이고, 이 우선 우리가 기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이 기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ABCD, 또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엑셀라,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을 쓸 때 CF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라틴어의 confer라고 하는 뜻인데 참조, 이런 이제 요약적인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일종의 기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호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기표입니다. 글자, 청각, 영상, 음성 표현,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될 때, 신호등을 보게 될 때 빨간불, 파란불 이런 것들도 일종의 기표입니다. 그러면 기의는 무엇인가? 기의는 시니피에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데, 시니피에, 즉 기의는 기표에 담긴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과는 정의된 문장을 보게 되면 붉고 꽃을 피우며 앞에는 타원형의 톱니가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과라고 할 때 그럼 이것을 풀어서 시옷과 아와 기역과 오와 아, 이것이 기표입니다. 사과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게 되죠. 말하자면 어떤 과일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통해서 상상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상상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선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랑그와 바롤, 즉 기표와 기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무엇을 살펴보는 작업일까요? 바로 그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글로 만들어진 내용이고 작품입니다. 성경이 일종의 텍스트이고 설교도 일종의 텍스트입니다. 글로 만들어졌다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 소설의 작품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텍스트입니다. 리케르는 텍스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글로 고정된 담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케르가 후설을 반대한 것인데요. 리케르가 후설의 환원주의, 즉 에포케의 개념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하면 저자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생산한 자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는 사람을 우리는 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이고 독자는 저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가 글을 쓸 때는 누가 내 글을 읽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가 부재한 상태라고 말하고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하고 왜 그러한 문장을 삽입했을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행위에는 저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텍스트,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텍스트에는 소격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소격화. 소격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distanciation입니다. distance라고 하는 것은 거리잖아요. 거리. 그거를 명사화해서 distanciation이라고 하는 리케르가 독특하게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함축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소격화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라고 표현하는 전문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거리감이 있는데 그것을 소격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거리감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개념인데 그것을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문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글을 쓸 때의 상황은 오늘날 독자가 글을 읽을 때의 이러한 거리감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유추해 내거나 원 의미로 환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리케르가 봤을 때는 전유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전유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어는 그 시대의 언어를 초월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글을 쓸 때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던 언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 시대의 언어를 차용하고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작품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로 과거의 텍스트, 과거의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자가 오늘날의 시대에서 차용한 언어로 과거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선반성적 차원인
객관적 의미, 객관적 이해가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라고 폴 리케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유성이라고 하는 말은 차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우리가 들어 보면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에 참다, 인내하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기를 비우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와 같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덕과 매우 흡사하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다, 인내하다 이런 말들은 헬라 철학의 언어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은 성경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차용되어 있던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케르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독자가 없으며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리케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재의 권원적인 실존의 양태를 이해하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텍스트 또는 하나의 작품은 저자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저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실존적 경험이나 배경 또는 삶의 궤적을 통해서 살아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속에는 이미 작품이나 텍스트를 생산한 저자의 실존적인 경험이 포함되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인식론적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아모스와 호세아를 살펴보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두 책의 저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는 정의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호세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은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케르는 저자만 인간의 존재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인간 존재의 실존적 양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에서 과거에 생산한 텍스트나 작품을 읽을 때에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화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독자도 인간 경험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의 생각으로 텍스트와 부단히 대화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해의 기술로서의 해석학에서 그 이해는 보편적으로 또는 그 원 의미로 환원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리케르가 그의 현상학적 해석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케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리케르의 중재에 의해서 존재론적 그 해석학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해석학의 흐름에서 이 존재론적 해석학이 이해의 의미를 한층 깊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종교철학 담론 교재 428쪽에서 존재론적 해석학에 관한 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재와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론적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철학자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입니다. 존재론적 해석학은 이 두 철학자들이 전제하는 개념을 통해서 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존재론적 혹은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존재는 무엇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비동사, be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신학대학교가 여기에 있다, 정승태가 여기에 있다, 또 책상이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 개념입니다. 그러면 해석학에서 존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독자가 텍스트와 저자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석 이론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와 텍스트 또는 작품보다 저자가 선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존재론적 해석학은 명시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르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생각이 존재에 앞선 상황을 연출하는 말로 우리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해석학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즉 숨 에르고 코기토 내가 존재한다 고로 내가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반성,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오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거죠. 우선 독자가 존재해야 생각이나 반성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텍스트와 저자의 위치보다 독자의 위치가 한층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해석학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독자가 이해의 의미를 발견하고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석의 그 구조에서 독자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이데거와 가다머라고 하는 두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설명하고 있는 중심적인 해석학의 개념들을 제각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하이데거와 한스 게오르 가다머의 철학적 개념들은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